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이 늙은 게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고함이 빗줄기를 찢었다. 끼익. 아스팔트 위로 거친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선 검은색 벤틀리 세단. 그 앞에는 비에 젖은 폐지 리어카와 허름한 우비를 입은 노인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엉덩방아를 찍고 있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만. 죄송하면 다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 놈 목숨값 10번을 팔아도 이 차 문짝 하나 못 고쳐.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번쩍이는 가죽 구두가 빗물 웅덩이를 짓밟았다.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사내 황만석이었다. 그는 500만 원짜리 명품 정장이 비에 젖는 것보다 자신의 에마 범퍼에 난 실오라기 같은 흠집에 더 분노하고 있었다. 아이고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우면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기어 나와서 남의 차를 긁어? 뭐해? 이 영감탱이 교육 안 시키고. 황만석의 손짓에 덩치 큰 양복쟁이 두 놈이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허리춤이 불룩한 게 흉기를 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이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저거 조폭 아니야? 어머 어떡해. 노인네 죽겠네. 시민들의 공포 어린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황만석이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다. 구경 났어? 다들 눈 안 깔아? 나 육군 보병 대대장 출신이야. 내가 현역 때는 너희 같은 민간인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어. 알기나 해? 계급이 깡패라더니 전역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휘관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호. 대대장이라. 건너편 편의점 처마 밑에서 캔커피를 마시던 여자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검은색 볼캡을 깊게 눌러쓴 여자. 강서은이었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캔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겉보기엔 그저 비를 피하는 왜소한 체격의 대학생 같았지만 모자챙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은 이미 전장 한복판에 선 저격수의 그것이었다. 타겟셋. 12시 방향. 무장 상태 확인 불가하나 위협 수준 상. 민간인 피해 예상됨. 직업병이었다. 휴가를 나왔음에도 그녀의 뇌는 상황을 전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서은은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빗속에 주저앉은 노인의 손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노인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황만석의 군대 이야기가 나오자 본능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려 애쓰고 있었다. 습관처럼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 그리고 낡은 우비 밖으로 드러난 목덜미의 화상 자국. 서은의 손에서 찌그러진 캔커피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 화상 자국은 그녀가 또렷이 기억하는 훈장이었다. 15년 전 훈련장에서 수류탄 사고가 났을 때 부하를 감싸다 생긴 영광의 상처. 김철수 원사님?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전설이자 갓 임관했던 소위 강서은을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주었던 스승. 그 호랑이 같던 분이 지금 고작 저런 양아치 앞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다. 야, 밟아. 황만석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조폭의 워커발이 노인의 복부를 걷어찼다. 컵.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흙탕물 위로 뒹굴었다. 군기 빠진 늙은이는 매가약이지. 어디 내 차를 긁고. 퍽.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다. 노인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강서은의 이성이라는 퓨즈가 끊어졌다. 그만해. 빗소리를 가르고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황만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빗속을 걸어오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뭐야? 넌 또 사람을 쳤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서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있었다. 황만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 요즘 젊은 것들은 겁대가리가 없네. 아가씨, 내가 누군지 못 들었어. 예비역 육군 중령이야. 어디 계집애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중령. 서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 계급장이 쪽팔리지도 않나 보군. 민간인 할아버지를 패는 게 당신이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이 인연이 황만석의 얼굴이 벌개졌다. 감히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인 계급을 건드렸다. 전연잡아.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내 앞에 무릎 꿇려. 황만석의 고함에 덩치 큰 조폭 둘이 서은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아가씨, 좋은 말 할 때 꺼져. 얼굴에 칼집 나기 싫으면. 조폭 하나가 잭나이프를 꺼내 들며 위협했다. 하지만 서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끝난 상태였다. 선두 타겟 우측 손목 골절. 후방 타겟 경동맥 타격 후 제압. 소요 시간 2.5초. 서은이 자세를 낮추며 튀어나가려던 찰나였다. 쿨럭, 쿨럭. 바닥에 쓰러진 김원사가 피를 토하며 경련을 일으켰다.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찌른 듯 했다. 젠장. 지금 싸움을 벌였다가는 원사님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서은은 이를 악물고 공격 태세를 풀었다. 우선순위 변경. 인명 구조가 먼저다. 서은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김원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도망가냐? 하하. 거봐. 계집애가 별 수 있어. 황만석이 비웃으며 소리쳤다. 서은은 김원사를 등에 업은 채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황만석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비웃던 황만석조차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 뒷걸음질 쳤다. 황만석. 서은이 그의 이름을 씹어뱉듯 불렀다. 기도해라. 이분이 잘못되시면 그땐 경찰이 아니라 내가 널 찾아갈 테니까. 이 미친년이 끝까지. 그리고 하나 더. 서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군복 입은 신용하지 마. 넌 그냥 양아치일 뿐이니까. 서은은 빗속을 뚫고 병원을 향해 내달렸다. 38세 여자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황만석이 뒤늦게 분이 올라 소리쳤다. 저거 놔줘. 재수없게 시리. 똥 밟았다 치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황만석은 몰랐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여자가 평범한 여대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어깨에는 자신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운 현역 특수부대 대대장의 계급장이 달려있다는 것을.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에서 천둥이 콰르릉 하고 울렸다.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곧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비릿했다. 알코올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신음이 뒤섞여 콧속을 찔렀다. 비켜주세요. 환자 들어갑니다. 바이탈 체크해. 다급한 외침과 함께 바퀴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복도를 울렸다. 이동식 침대 위에는 빗물과 피범벅이 된 노인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서은은 그 침대를 따라 달리며 노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굳은 살이 껍질처럼 박인 그 거친 손은 그녀가 기억하는 15년 전의 따뜻했던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원사님 제발.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그제야 서은은 다리가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의 헐렁한 후드티에는 김원사가 토해낸 검붉은 피가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다. 서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눈을 감자 빗소리 대신 15년 전의 함성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강소희, 그게 뭡니까? 장교가 병사들보다 먼저 지치면 누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강원도 황병산의 살인적인 추위 속. 갓 임관하여 707에 배치받았던 23세 강서은은 혹한기 훈련 중 저체온증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특전사 훈련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뒤처지기 싫어 악으로 깡으로 버티던 때였다. 그때 그녀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 비벼주고 자신의 핫팩과 건빵 주머니에 아껴둔 초코바를 쥐어주던 사람이 김철수 원사였다. 군인의 계급장은 어깨에 달려있지만 지휘권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부하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죽을 겁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김원사가 해주었던 말은 강서은이라는 군인을 지탱해 온 척추였다. 저녁하면 손녀딸이랑 낚시나 다니고 싶다던 소박한 꿈을 꾸던 참군인. 그가 지금 늑골이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어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고작 벤틀리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보호자 되십니까? 상념을 깬 것은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 둘이 서 있었다. 명찰에는 경장 박두식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서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경장은 서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피 묻은 후드티, 눌러쓴 모자, 앳된 얼굴. 그는 서은을 사건에 휘말린 대학생 정도로 판단한 듯 껌을 짝짝 씹으며 수첩을 꺼냈다. 상대방, 그러니까 황만석 씨 측 진술을 들어보니 쌍방이라던데. 할아버지가 먼저 차를 긁고 욕설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면서요? 서은의 눈썹이 꿈틀했다. 쌍방이요?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황만석 씨와 그 부하들이 원사님을 할아버지를 집단 구타했습니다. 저는 목격자고요. 아가씨,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쪽에는 CCTV가 없어요. 황만석 씨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났다고 하고, 그리고 그 양반이 이 지역 유지인 건 알죠? 전직 군 간부 출신이라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거짓말하겠어? 경찰의 태도는 노골적이었다. 이미 황만석 측과 입을 맞추고 온 것이 분명했다.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는데 가해자의 명예를 운운하는 꼴이라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요. 그런데 체포는커녕 진술부터 조작하려는 겁니까? 서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박 경장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가씨가 말을 함부로 하네. 조작이라니. 우리는 절차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노인네가 폐지 줍다가 차 긁은 건 팩트잖아. 수리비가 얼만 줄은 알아. 쌍방으로 처리해서 합해 보는 게 그쪽한테도 이득이야. 괜히 법대로 했다가 할아버지 감옥 가. 법. 서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목숨 바쳐 지켜온 조국의 법과 공권력이 이토록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녀가 주머니 속에 있는 군 신분증을 꺼내 이들의 면전에 던져버린다면 태도가 바뀔까? 707 대대장이라는 직함을 들이밀면 굽신거릴까? 하지만 서은은 신분증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참아냈다. 지금 여기서 군인 신분을 밝혀봤자 황만석은 군 선후배 관계를 들먹이며 사건을 군 내부의 문제로 축소하려 들 것이다. 헌병대가 개입하면 절차는 복잡해지고 그 사이 황만석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된다. 아니, 내 방식대로 한다. 서은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박 경장을 노려보았다. 똑바로 적으세요.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고 가해자 3명이 집단 린치를 가했다. 내 눈이 증거고 할아버지 몸에 남은 상처가 증거니까. 박 경장은 서운의 서늘한 눈빛에 순간적으로 오한을 느꼈다. 평범한 여대생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맹수의 안광이었다. 그는 짐짓 헛기침하며 고개를 돌렸다. 거참 말 안 통하네. 나중에 경찰서 와서 정식으로 조서나 써요. 우린 간다. 경찰들이 건들거리며 사라졌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서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 뜬 날짜를 보니 오늘이 휴가 3일차였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부대에 연락하는 순간 이것은 공적인 일이 된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진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다. 다음 날 오후 1인실 병동. 김철수 원사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비장이 파열되었다고 했다. 온몸에 감긴 붕대와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줄이 그가 겪은 폭력의 잔혹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은은 창가 의자에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스승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만큼은 흐트러짐 없는 부동자세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시끄러운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병실이 뭐 이리 좁아? 특실 없어? 내가 돈이 없나? 귀에 익은, 아니 귀를 씻어내고 싶을 만큼 역겨운 목소리였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황만석이었다. 그는 번드르르한 체크무늬 정장에 색안경을 끼고 한 손에는 큼지막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뒤에는 어제 봤던 덩치 큰 조폭 2놈이 병풍처럼 따라 들어왔다. 황만석은 침대에 누운 김원사를 보더니 혀를 쯧쯧 찼다. 어이구, 김노인. 거봐, 적당히 좀 기직을 했어. 나이 먹고 뼈도 약한 양반이 왜 객기를 부려가지고 이 고생이야? 그건 문병이 아니었다. 확인 사살이었다. 의식도 없는 사람을 앞에 두고 조롱을 퍼붓는 그의 태도에 서은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황만석은 과일 바구니를 협탁 위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거 비싼 거야. 백화점에서 사온 거라고. 먹고 떨어지라는 뜻이지. 합의금 넉넉히 넣었으니까 서장님한테 가서 도장이나 찍어. 그가 봉투 하나를 김원사의 베개맡에 던지듯 놓았다. 그러다 문득 창가 역광 속에 앉아있는 서은을 발견했다. 너 그때 걔 아니냐? 황만석이 색안경을 살짝 내리며 서은을 쳐다보았다. 어제는 비에 젖고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꽤 반반한 얼굴이었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피부는 희고 고왔으며 특히 쌍꺼풀 없는 매서운 눈매가 묘하게 정복욕을 자극했다. 아, 도망간 줄 알았더니 여기 숨어 있었네. 노인네 손녀라도 되나? 황만석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서은에게 다가왔다. 병실 안이 그의 싸구려 향수 냄새로 진동했다. 할아버지가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그가 서은의 앞까지 다가와 섰다. 덩치 차이가 확연했지만 서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가.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다. 황만석은 잘못 들었다는 듯 귀를 후비적거렸다. 뭐? 나가. 이 기집애가 반말이네. 오냐 오냐 해주니까 내가 동네 아저씨로 보이나 본데. 나 예비역 육군 중령. 안 궁금해. 서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병실을 채웠다. 당신이 전직 대대장이든 깡패 두목이든 관심 없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리고 원사님 곁에서 꺼져.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야. 허.
황만석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내 구역에서 이깟 계집애가 나한테 명령을 해? 야, 이년 봐라. 말로 하니까 못 알아쳐먹네. 얼굴이 반반해서 좀 봐주려고 했더니 황만석이 서은의 턱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손이 서은의 피부에 닿기 직전이었다. 콰직, 섬뜩한 파열음이 들렸다. 황만석의 비명이 아니었다. 서은의 손이 황만석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의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단단한 등나무로 꼬아 만든 굵은 손잡이가 서은의 악력에 의해 가루처럼 바스라져 툭 끊어졌다. 황만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으스러진 바구니 손잡이와 서은의 무표정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저 가녀린 손 어디에서 저런 괴력이 나오는 거지? 손 치워. 그 더러운 손가락 부러뜨리기 전에. 서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실제 않은 흉기처럼 황만석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사선을 넘어본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진짜의 기백이었다. 등 뒤에 서 있던 조폭들조차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주춤거렸다. 황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뭐야 이 여자. 눈빛이 왜 이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부하들 앞에서 웬 여자 하나에게 쫄아서 물러난다면 가오가 서지 않는다. 황만석은 억지로 표정을 구기며 소리쳤다. 미친년이 힘만 세 가지고. 두고 보자. 합의 안 해주면 이 늙은이 병원에서 나가는 즉시 무고죄랑 기물파손으로 콩밥 먹여줄 테니까. 너도 각오해. 그는 도망치듯 몸을 돌려 병실을 빠져나갔다. 복도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두고 보자고 했나. 서은은 바스라진 바구니 손잡이 조각을 휴지통에 털어넣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두고 보자. 내 놈이 자랑하는 그 계급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그녀는 침대맡에 던져진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쓰레기보다 못하게 느껴졌다. 서은은 병실 문을 잠그고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내렸다. 병실 안이 어둑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정보과장 소령 이민우입니다. 대대장님 휴가 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이소령,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비공식 작전으로 간다. 보안 유지해. 네? 작전이라니요? 무슨? 타겟 하나 털어야겠다. 이름은 황만석. 예비역 중령 출신이고 현재 황제건설 대표. 군 생활기록부부터 전역 후 범죄 이력, 뒷배가 누군지 숨겨둔 내연녀가 몇 명인지까지 싹 다 긁어와. 시간은 1시간 준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707의 미친 개라 불리는 대대장의 목소리가 이토록 차분하다는 건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죽어나간다는 신호였다. 알겠습니다. 1시간 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병력 지원 필요하십니까? 아니. 서은은 창문 틈으로 병원을 빠져나가는 황만석의 검은색 벤틀리를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앳된 대학생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적을 섬멸하기 위해 조준경을 정렬하는 지휘관의 냉혹함만이 남아있을 뿐. 나 혼자면 충분해. 전화가 끊어졌다. 이제 탐색전은 끝났다. 서은은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가방 깊숙한 곳, 검은색 천에 쌓여있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롭게 벼려진 군용 대검 그리고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검은색 가죽 장갑이었다.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황제건설 본사는 겉보기엔 번듯한 5층짜리 건물이었지만 그 속내는 시궁창이나 다름없었다.
1층 로비에서는 깍두기 머리를 한 사내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감시했고 엘리베이터는 오직 허가된 인원만 탑승할 수 있었다. 오후 2시. 회전문을 밀고 들어온 것은 검은색 후드티 모자를 푹 눌러 쓴 강서은이었다. 뭐야? 아가씨,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데 아니야. 잡상인 사절이니까 나가. 안내 데스크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덩치 하나가 서은을 보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서은은 대꾸 없이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직진했다. 이 기집애가 귀가 먹었나. 덩치가 성큼성큼 다가와 서은의 앞을 막아섰다. 말길 못 알아들어. 나가라고. 그가 서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이었다. 서은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하게 흔들렸다. 덩치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틈을 서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발끝이 덩치의 정강이 급소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덩치가 무릎을 꿇었다. 1초도 걸리지 않은 제압이었다. 서은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5층. 대표이사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로비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만 보았다. 너무 순식간이라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탓이었다. 띵. 5층에 도착하자 짙은 담배 연기와 함께 룸살롱을 방불케 하는 소음이 쏟아져 나왔다. 복도 끝 대표이사 황만석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은 육중한 문이 보였다. 문 앞을 지키던 경호원 2명이 서은을 발견하고 품 안으로 손을 넣었지만 서은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아니, 그래서 김 사장 보고 배째라 하라고. 내가 뒤 봐준다니까? 황만석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통화 중이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서은을 발견하고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릴 뻔했다. 너는? 전화 끊어. 서은이 문을 닫으며 차갑게 말했다. 황만석은 얼떨결에 전화를 끊고는 곧바로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리를 책상에서 내렸다. 이게 누구야? 병원에서 큰 소리치던 그 당돌한 아가씨 아니야?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황만석의 눈이 음흉하게 번들거렸다. 그는 서은이 겁없이 이곳까지 온 이유가 결국엔 돈이나 권력 앞에 굴복해서 협상하러 온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 늙은이 병원비가 한두 푼이겠어. 오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이리 와서 앉아봐. 황만석이 자신의 옆자리를 팡팡 두드렸다. 그 역겨운 태도에 서은의 눈매가 싸늘하게 가늘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황만석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황만석. 오빠라고 부르라니까. 듣기 거북하네. 내일 정오까지다. 서은은 황만석의 개소리를 무시하고 본론을 꺼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 김철수 원사님 폭행 혐의 인정하고 그동안 내 놈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 싹 다 불어. 그게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순간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황만석은 멍한 표정으로 서은을 바라보다가 곧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푸아하. 자수. 기회. 야, 너 진짜 미쳤냐? 아니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협박질이야? 황만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실장 들어오라고 해. 2년 오늘 집에 못 간다. 그가 인터폰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서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에 꽂혔다. 황만석이 계약서에 사인할 때 쓴다며 자랑스레 올려둔 묵직한 금속 재질의 펜이었다. 서은의 오른손이 비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팍!
황만석은 무엇이 지나갔는지조차 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일었을 뿐이었다. 쾅!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원목 책상이 덜덜 떨렸다. 으악! 황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그의 눈앞, 정확히 말하면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그의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 그 미세한 틈새에 만년필이 뿌리까지 박혀 있었다. 펜촉은 책상을 뚫고 들어가 보이지도 않았다. 만약 조준이 1mm만 빗나갔어도, 아니 서은이 마음만 먹었다면 황만석의 손가락은 이미 잘려나갔을 터였다. 헉. 황만석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다. 손가락 사이에서 느껴지는 금속의 차가운 냉기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인간의 동체 시력을 넘어서는 속도, 그리고 오차 없는 정밀함. 이 여자는 진짜였다. 서은은 공포에 질린 황만석에게 상체를 숙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방금은 책상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황만석의 목동맥을 톡 건드렸다. 다음엔 여기다. 황만석은 숨도 쉬지 못하고 눈동자만 굴렸다. 오줌을 지리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내일 정오. 뉴스 볼 테니까 늦지 마. 서은은 박힌 만년필을 뽑지 않은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황만석은 책상 밑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서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황만석에 억눌려 있던 공포가 분노로 바뀌어 터져나왔다. 개 같은 년. 저 미친년 잡아. 당장 잡아오라고. 그는 인터폰을 부술듯이 두드려 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공포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서울 외곽,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 주차장. 어둠 속에 정차된 검은색 승합차 안은 파르스름한 노트북 불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조수석에는 강서은이 앉아 있었다. 운전석의 남자는 707 특임단 정보과장 이민호 소령이었다. 그는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서은이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이렇게 살기등등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보고해. 서은의 짧은 명령에 이 소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타겟 황만석. 49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0년 전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표면적인 전역 사유는 가사 사정이지만 실상은 징계 면직에 가까운 불명예 제대였습니다. 화면에 황만석의 군 복무 기록이 떴다. 붉은색 줄이 그어진 기록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당시 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수품, 특히 부식비를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병력 관리입니다. 본인의 진급을 위해 병사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일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 사건. 서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나라를 지키러 온 귀한 집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가 전역 후에는 군인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고 산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그 사건 어떻게 덮었지? 당시 사단장이었던 박용수 소장이 힘을 썼습니다. 사건을 개인의 우울증으로 축소 은폐하고 황만석을 조용히 전역시키는 조건으로 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용수 소장은 현재 육군본부 감찰실장, 중장으로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 꽤 튼튼했군. 서은이 차갑게 비웃었다. 단순한 조폭 양아치인 줄 알았더니 군 내부의 부패 세력과 깊게 얽혀 있었다. 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현재 황만석은 황제건설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원은 군납 비리와 마약입니다. 최근 군부대 인근 클럽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신종 마약 블루 아이의 공급책이 바로 황만석입니다.
이 소령이 띄운 사진에는 황만석이 군복을 입은 현역 장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장면, 의문의 가방을 건네는 장면 등이 찍혀 있었다. 이 정도면 헌병대가 아니라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움직여야 할 사안 아닙니까? 대대장님 혼자 감당하시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안 돼. 서은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박용수 소장이 감찰실장이다. 정식 보고 라인을 타는 순간 정보는 그쪽으로 셀 거야. 황만석은 꼬리 자르기로 도망칠 거고 증거는 인멸되겠지. 김원사님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게 된다. 하지만 이소령, 나는 지금 707 대대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자격으로 움직이는 거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나 혼자 진다. 너는 이 파일만 넘겨주고 빠져. 서은은 이소령에게서 USB를 건네받았다. 이 작은 칩 안에 황만석을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썩은 별들을 추락시킬 폭탄이 들어있었다. 그때 서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표시. 그녀는 눈짓으로 이소령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황만석의 목소리였다. 낮에 사무실에서 떨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비열하고 끈적한 음성만이 남아있었다. 우리 당돌한 아가씨. 나야 황만석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말했잖아. 나 대대장 출신이라고. 사람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지. 그나저나 낮에는 내가 좀 놀라서 실례를 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얼굴 붉힐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황만석은 짐짓 여유로운 척했지만 서은은 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지금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협상을 가장한 함정을 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오늘 밤 10시. 내 클럽으로 와. 거기서 술 한잔하면서 오해도 풀고 합의금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하자고. 어때? 내 성의를 무시하진 않겠지? 뻔한 수작이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오면 다구리를 놓겠다는 삼류 악당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 하지만 그것이 서은이 기다리던 바였다. 위치 찍어. 서은의 짧은 대답에 황만석이 쾌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역시 말이 통하네. 클럽 베테랑이야. 옷 예쁘게 입고 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가 끊어졌다. 서은은 휴대폰을 끄고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네온 사인이 어지럽게 번지고 있었다. 함정입니다. 이소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압니다. 놈들은 오늘 밤 저를 죽이거나 최소한 병신으로 만들 작정일 겁니다. 서은은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전술 티셔츠가 탄탄한 근육질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쥐새끼들을 잡으려면 쥐약이 있는 곳으로 유인해야지. 하지만 놈들은 모를 거야. 서은이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정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짙은 녹색 제복. 양쪽 어깨에는 은색 무궁화 2개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쥐약이 놈들의 목을 물어뜯을 호랑이라는 걸. 그녀가 정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민간인 강서은에서 707 대대장 강서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소령. 헌병대와 광수대광역수사대에 연락해. 오늘 밤 11시. 클럽 베테랑으로 집결하라고. 알겠습니다. 명분은 무엇으로 합니까? 서은이 베레모를 쓰며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췄다.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다. 마약 사범 검거 그리고 상관 모욕죄 및 군 형법 위반 현행범 체포. 철컥. 서은이 허리춤에 권총 홀스터를 찼다. 비록 실탄은 없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사냥하러 간다. 어둠 속에서 707 특임대 대대장의 눈이 푸르게 빛났다. 밤 10시. 약속 장소인 클럽 베테랑으로 향하는 길목. 재개발 구역이라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꺼져 있는 어두운 골목길에 강서은의 발소리만이 타박타박 울렸다. 그녀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커다란 검은색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마치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미 반경 50m 내의 모든 움직임을 스캔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스물. 쥐새끼들이 많이도 모였다. 골목의 그림자 속 쓰레기 더미 뒤 그리고 옥상 난간. 숨죽이고 있는 살기들이 피부를 찔렀다. 황만석은 애초에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를 처리해 병신으로 만든 뒤 질질 끌고 갈 심산일이라. 서은이 골목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다. 나오지 그래. 숨소리가 거슬리는데.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쇠파이프와 회칼, 야구 방망이로 무장한 20여 명의 정예 조직원들이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칼자국이 난 사내가 잭나이프를 혀로 핥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눈치는 빠르네 아가씨. 형님이 특별히 주문하셨어. 얼굴은 건드리지 말고 팔다리만 예쁘게 부러뜨려서 데려오라고. 황만석이 시키더냐? 감히 형님 조남을.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만. 야 애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작업 들어가. 칼자국이 손짓하자 좌우에서 조직원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서은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붕! 묵직한 파열음이 들렸지만 쇠파이프가 타격한 것은 허공뿐이었다. 조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던 서은이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있었다. 퍽! 컵! 명치에 꽂힌 서은의 주먹은 쇠망치보다 묵직했다. 숨이 턱 막힌 조직원이 앞으로 고꾸라지기도 전에 서은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어 쇠파이프를 빼앗았다. 그때부터는 학살이었다. 서은은 쇠파이프를 쥔 것이 아니라 마치 지휘봉을 휘두르듯 우아하고 간결하게 움직였다. 까강, 퍽. 달려드는 칼날을 쇠파이프로 쳐내고 그대로 회전력을 이용해 상대의 무릎 관절을 박살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서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훈련소 조교 시절 덜 떨어진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쉬운 단순 반복 작업일 뿐이었다. 뭐야? 전연잡아. 당황한 칼자국이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서은은 360도를 돌며 뒤에서 덮치려던 놈의 턱을 올려치고 곧바로 앉으며 다리를 걸어 두 놈을 동시에 넘어뜨렸다. 우두둑. 넘어진 놈들의 팔을 밟아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리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잔혹할 만큼 철저한 파괴였다. 그녀는 다시는 이들이 주먹을 쓰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폐기 처분하고 있었다. 불과 3분. 2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뒹굴며 신음하고 있었다. 서은의 트레이닝복에는 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이제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쇠파이프를 툭 던져버렸다. 그리고 덜덜 떨며 뒷걸음질 치는 칼자국에게 다가갔다. 오지 마. 나 사람 죽여본 놈이야. 칼자국이 발악하며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서은은 귀찮다는 듯 손을 뻗어 날아오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깍. 손목뼈가 가루가 되는 고통에 칼자국이 무릎을 꿇었다. 서은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눈높이로 들어올렸다. 황만석, 어디 있나? 클럽 VVIP 룸의 사단장님이랑. 사단장? 서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역시 박용수 소장이 와 있었다. 그래. 파티 멤버가 화려하네.
서은은 칼자국을 쓰레기 더미 위로 던져버렸다. 전해라. 손님이 가고 있다고. 아주 화가 많이 난 손님이. 서은은 바닥에 내려놓았던 더풀백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골목 끝 클럽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었다. 클럽 베테랑 앞은 불야성이었다. 고급 외제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과 명품으로 휘감은 남자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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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심장을 울리는 베이스 소리가 건물 밖까지 새어나왔다. 입구를 지키는 덩치 큰 가드들은 이어폰을 낀 채 거만하게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 인파를 가르고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클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이 밤거리 자체와 이질적인 복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짙은 녹색의 육군 정복 서버스 유니폼, 칼같이 잡힌 바지주름, 왼쪽 가슴에 달린 휘황찬란한 약장과 공수 휘장, 그리고 어깨 위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은색 무궁화 2개. 강서은이었다. 그녀는 베레모를 눈썹 위까지 눌러쓰고 허리에는 권총 홀스터와 진압봉을 찬 채 당당하게 입구로 향했다. 뭐야? 웬 군발이야? 와, 여자인데 포스 장난 아니다. 코스프레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서은은 앞만 보고 걸었다. 입구를 막고 있던 가드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군인 아저씨. 아니, 아줌마인가. 여기 물 관리하는 데라 군복 입고는 못 들어갑니다. 위수지역 이탈 아니야? 헌병 부르기 전에 꺼지시지. 가드장은 그녀의 계급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무식한 놈이었다. 그저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 부리는 취객 정도로 취급했다. 서은이 멈춰섰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이 가드장을 관통했다. 길 비켜. 공무 수행 중이다. 공무? 하. 미치겠네. 야, 여기 미친 군발이 하나 왔다. 끌어내. 가드장의 신호에 옆에 있던 가드 2명이 서은의 양팔을 잡으려 했다. 손대지 마라. 서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군복에 손대는 순간 민간인 폭행이 아니라 군 형법상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한다. 그땐 내가 널 죽여도 정당방위야. 이게 진짜 돌았나? 가드 하나가 서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그 순간 서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가드의 턱을 올려쳤다. 소리도 없이 가드가 기절해 쓰러졌다. 옆에 있던 가드가 주먹을 날렸지만 서은은 고개만 살짝 까딱해 피한 뒤 명치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순식간에 2명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클럽 입구는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드장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너 뭐야? 비키라고 했다. 서은은 쓰러진 가드들을 넘어서 클럽 안으로 진입했다. 사이키 조명이 번쩍이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귀를 때리는 클럽 내부. 스테이지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정복을 입은 군인의 등장에 하나둘 동작을 멈췄다.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렸다. 서은은 그 길을 따라 VVIP 룸이 있는 2층 계단으로 향했다. 중간중간 기도들이 달려들었지만 서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달려들면 쳐내고 막아서면 뚫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절도 있고 간결했다. 춤을 추듯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뼈와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우당탕, 콰직, 테이블이 엎어지고 술병이 깨졌다. 음악 소리는 여전했지만 클럽 안은 공포로 물들었다. 저 여자 뭐야? 특전사야? 미쳤어. 사람을 인형처럼 던져버리잖아.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대표님, 비상입니다. 웬 미친 여자가 다 뚫고 올라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서은은 계단의 마지막 단을 밟았다. 그녀의 정복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지만 뒤따라오던 1층의 자네들은 처참했다. 그녀는 숨 하나 고르지 않고 VVIP 룸의 황금색 문 앞에 섰다. 문 안쪽에서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고급 양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 세상이 지옥이 된 줄도 모르고 그들만의 천국을 즐기고 있는 쥐새끼들. 서은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예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듯 군화발로 문을 힘껏 걷어찼다. 쾅! 육중한 문짝이 경첩제 뜯겨나가며 안쪽으로 나뒹굴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룸 안의 정적이 흘렀다. 최고급 소파에 앉아 양주를 마시던 황만석, 그 옆에서 접대부의 허벅지를 주무르던 대머리 중년 남성, 그리고 부패한 경찰서장까지. 모두가 놀란 토끼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뿌연 먼지 속에서 군화를 신은 발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너 누구야? 어떤 새끼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술 기운이 오른 황만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나다 황만석. 먼지가 걷히며 서은의 모습이 드러났다. 칼주름 잡힌 정복, 각 잡힌 베레모, 그리고 서늘한 무표정. 황만석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낮에 봤던 그 건방진 계집애가 맞나? 옷차림이 왜 저래? 코스프레라도 하고 온 건가? 하지만 그의 옆에 있던 대머리 중년 남성,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용수 소장은 달랐다. 그는 서은의 모습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가 강서은? 박 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특히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 38세 최연소 대대장 진급. 707에 살아있는 전설. 미친 개. 황만석은 박 소장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하고 삿대질을 해댔다. 야, 너 돌았냐? 군복? 아이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예비역 대대장 앞에서 군복 입고 재롱 떨러 왔냐? 당장 그거 안 벗어? 서은은 대꾸 없이 황만석을 향해 걸어갔다. 이게 진짜. 야, 애들 다 어디 갔어? 2년 안 끌어내고. 황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이미 서은에 의해 전멸했기 때문이었다. 서은이 테이블 앞까지 다가왔다. 그녀는 황만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황만석. 2년이 끝까지 반말이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대장 출신이라고. 감히 민간인 주제에 군복 훔쳐 입고 와서. 탁. 서은이 품에서 공무원 증군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꽂아버리듯 내려놓았다. 신분증 속 사진과 눈앞의 여자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밑에 박힌 글자가 황만석의 동공을 지진처럼 흔들었다. 소속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계급 중령 성명 강서은. 주 중령. 황만석의 입이 딱 벌어졌다. 중령. 자신과 같은 계급. 아니, 자신이 전역할 때 달고 있던 그 계급을 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달고 있다고. 그것도 대한민국 1% 특수부대 707의 대대장으로. 아니, 말도 안 돼. 여자 따위가 이렇게 어린 년이 어떻게 중령이야. 이거 가짜지. 위조 신분증이지. 황만석이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황만석 씨. 서은이 베레모를 벗어 옆구리에 끼웠다.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와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다. 당신이 자랑하는 그 예비역 중령 계급장. 나도 똑같이 달고 왔다. 아니, 나는 현역이다. 어디 현역 앞에서 군번 자랑 한번 해보시지. 이거 사기야. 아, 서장. 2년 당장 체포해. 공문서 위조의 관등 사칭이야. 황만석이 옆에 있던 경찰서장을 흔들었다.
하지만 서장은 이미 박용수 소장의 안색이 흑빛이 된 것을 보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 구석에 박혀있던 박용수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강중령.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오랜만입니다, 박용수 소장님. 아니, 이제 곧 옷 벗으실 테니 그냥 박용수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서은의 시선이 박 소장에게 꽂혔다. 뭐? 옷을 벗어? 이 건방진. 이 자리에 있는 군납 비리, 마약 유통의 주범 황만석. 그리고 그 뒤를 봐준 감찰실장 박용수. 제가 다 조사 끝냈습니다. 증거는 이미 헌병대와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박 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내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령관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건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해보십시오. 서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화하시기 전에 밖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건물을 포위한 듯한 수많은 사이렌 소리. 지금 1층에는 광역수사대 마약반이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은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쯤 옥상에는 헌병 특임대가 레페를 타고 내려오고 있겠군요. 박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707 미친 개가 물었는데 놓아줄 리가 없었다. 하지만 황만석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뒷배인 소장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왕국이 이딴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무너질 리 없었다. 웃기지 마. 다 거짓말이야. 너 혼자 쇼하는 거지. 황만석이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성을 잃은 짐승의 발악이었다. 죽여버릴 거야. 황만석이 칼을 치켜들고 서은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박 소장이 비명을 질렀다. 707 대대장 인간 병기에게 칼을 들이밀다니.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서은은 달려오는 황만석을 보며 피식 웃었다. 군인 놀이는 끝났다, 황만석. 서은은 피하지 않았다. 황만석의 칼날이 그녀의 목전까지 다가온 순간 서은의 왼손이 뱀처럼 뻗어나가 황만석의 손목을 낚아챘다. 콰드득. 끄악. 손목이 90도로 꺾이며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서은은 멈추지 않았다. 이건 원사님 목. 퍽. 서은의 정권이 황만석의 명치에 꽂혔다. 황만석의 몸이 쿠억하는 소리와 함께 새우처럼 꺾였다. 이건 병사들 목. 서은은 비틀거리는 황만석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니킥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코뼈가 주저앉으며 피가 솟구쳤다. 그리고 이건. 서은은 바닥에 쓰러진 황만석의 머리를 군화발로 짓밟으며 싸늘하게 의조렸다. 명예로운 군복을 더럽힌 죗값이다. 황만석은 피범벅이 된 채 바닥을 기었다. 벤틀리에 흠집이 났다고 노인을 폭행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서은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신분증을 주워 먼지를 털었다. 일어나. 아직 교육 안 끝났어.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황만석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 콧뼈가 주저앉아 숨을 쉴 때마다 픽어품이 끓는 소리가 났다. 500만 원짜리 명품 수트는 걸레짝이 되었고 번들거리는 왁스로 세웠던 머리카락은 핏물과 땀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다. 살려줘. 강중령. 아니 대대장님. 내가 선배잖아. 육사 선배. 황만석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은의 군화 발목을 잡으며 애원했다.
방금 전까지 칼을 휘두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발목을 잡은 황만석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선배. 서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웃기지 마. 내 선배들은 조국을 지키다 산화했거나 지금도 전방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다. 너 같은 양아치는 내 선배가 아니라 그냥 전과자일 뿐이야. 퍽. 서은이 발을 털어내며 황만석의 어깨를 걷어찼다. 황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다. 크악. 서은은 천천히 가죽 장갑을 고쳐 꼈다. 룸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소파에 주저앉은 박용수 소장은 이 광경을 보며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키운 사냥개가 더 무서운 맹수 앞에서 찢겨나가는 꼴을 그저 공포에 질려 지켜볼 뿐이었다. 일어나. 서은이 나직하게 말했다. 아, 안 돼. 못 일어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김철수 원사님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내놈의 발길질을 견디고 일어나셨다. 그런데 사지 멀쩡한 놈이 엄살은. 서은이 황만석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황만석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돈 줄게. 얼마면 돼? 10억? 20억? 내 금고에 현찰 많아. 그거 다 가져가. 황만석은 최후의 수단으로 돈을 꺼내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없다고 믿는 썩어빠진 사고방식이었다. 서은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서늘해서 황만석은 오줌을 지릴 뻔했다. 돈이라. 좋지. 서은이 황만석의 얼굴을 톡톡 쳤다. 근데 어쩌나. 나는 국가에서 주는 월급으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그 더러운 돈은 국고로 환수해서 피해자들 보상금으로나 쓰게 해주지. 이 미친년이 진짜. 공포가 극에 달하자 황만석은 다시 악귀처럼 변했다. 그는 숨겨두었던 위스키병을 집어들어 서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죽어.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황만석의 손에 들린 건 깨진 병목뿐이었다. 서은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느려. 서은의 주먹이 황만석의 간장리버 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커.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 최악이라는 간장 타격에 황만석의 눈알이 뒤집혔다. 몸이 마비되어 쓰러지려는 찰나 서은이 그의 머리채를 잡아 고정했다. 아직 멀었어. 이건 김원사님이 흘린 피. 퍽. 서은의 니킥이 황만석의 안면을 강타했다. 이건 내 놈이 팔아먹은 마약에 중독된 병사들의 눈물. 콰직. 서은이 황만석의 팔을 꺾어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다. 으악. 엄마. 사람 살려. 황만석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룸 밖은 이미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고함으로 가득 차 있어 아무도 그의 비명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은은 황만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옆에 있던 박용수 소장을 돌아보았다. 박 소장님.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네. 저놈이 혼자 다 한 거야. 나는 그냥 술 한잔하러 왔다가. 별 2개 소장이라는 작자가 부들부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비겁하군요. 서은이 싸늘하게 일갈했다. 부하가 죄를 지으면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게 군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꼬리 자르기로 덮더니 지금도 도망칠 궁리만 하십니까? 서은은 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당신의 차명 계좌 황만석과의 통화 녹취록,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내역.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헌병대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박 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때였다. 동작 그만. 헌병이다. 쾅.
하고 문이 열리며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헌병 특수임무대 SDT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하게 황만석과 박 소장을 겨누고 있었다. 전원 손머리 위로. 저항하면 발포한다. 뒤이어 정복을 입은 헌병 장교가 들어왔다. 그는 난장판이 된 룸과 피투성이가 된 황만석,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강서은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강중령님? 오셨습니까? 서은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현행범들입니다. 민간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군사기밀 유출 및 뇌물수수. 서은은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황만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자는 상태가 좀 안 좋으니 병원부터 보내시죠. 치료가 끝나면 영창이든 감옥이든 알아서 하시고. 헌병들이 달려들어 황만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황만석은 끌려가면서도 서은을 향해 악을 썼다. 강서은,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넌 죽었어. 죽여버릴 거야. 서은은 끌려가는 황만석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못 나와. 뭐? 넌 거기서 죽을 거니까. 감옥이 너한테는 천국보다 안전할 거야. 밖에 나오면 내가 또 찾아갈 테니까. 황만석의 눈동자에 진정한 절망이 서렸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지옥의 사신을 건드렸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용수 소장 역시 계급장이 뜯긴 채 연행되었다. 그는 서은을 지나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쪽팔림과 후회가 뒤섞인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헌병 장교가 서은에게 경례를 붙였다. 협조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그런데 상부 지시상 대대장님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절차상. 압니다. 서은은 담담하게 자신의 양손을 내밀었다. 민간인 구역에서 무력을 사용했고 상부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으니 징계받아야죠. 수갑은 채우지 않겠습니다. 가시죠. 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VVIP 룸을 나서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베레모를 주워 먼지를 털었었다. 클럽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시원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서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았다. 원사님, 놈들 다 잡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헌병 호송차에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은 죄인이 아니라 개선장군처럼 당당했다. 사건 발생 2주 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뉴스에서는 연일 황제 게이트라는 타이틀로 군 장성과 조폭의 유착관계를 보도했다. 황만석의 비밀 장부에서 나온 리스트는 정재계를 강타했고 관련된 별들이 줄줄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황만석은 구속 수사 중에도 여죄가 계속 드러나 무기징역이 구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는 감옥 독방에서 강서은이 찾아올까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리고 국방부 대회의실. 무거운 침묵 속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근엄한 표정의 장군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정복을 입은 강서은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강서은 중령. 위원장인 인사사령관중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넘겼다. 귀관은 휴가 중 민간인 구역에서 무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지휘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군의 위계 질서를 어지럽혔다. 인정하나? 인정합니다. 서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나? 없습니다. 군인은 결과로 말하고 과정으로 책임집니다. 제 행동이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달게 처벌받겠습니다. 서은은 눈을 똑바로 뜨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징계위 앞에서도 전혀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당당함에 위원들이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할 정도였다. 인사사령관이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지만 귀관의 행동으로 군 내부의 거대 비리 세력이 척결되었다. 또한 귀관이 보호하려던 대상이 국가 유공자이자 전역 군인이라는 점, 그리고 무력을 사용함에 있어 치명상은 피하고 제압 위주로 행동했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사령관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강서은 중령에게 근신 7일을 명한다. 의상. 근신 7일.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는 경징계였다. 회의실 구석에서 배석하고 있던 참모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중령.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보고 좀 하고 해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서운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회의실을 울렸다. 병원 VIP 병동.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김철수 원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얼굴색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고 서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한 손에 과일 바구니가 아닌 김원사가 좋아하는 단팥빵 봉지를 들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대대장님? 김원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거수 경례를 하려 했다. 아이고, 누워 계십시오, 원사님. 서은이 기겁하며 달려가 그를 말렸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살았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장례식도 못 치를 뻔했어. 김원사는 서은의 손을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노인의 손. 하지만 그 온기는 15년 전 혹한기 훈련장에서 느꼈던 그 따스함 그대로였다. 미안하네. 못난 스승 때문에 자네가 고초를 겪었다고 들었어. 징계까지 받았다면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휴가 며칠 더 받은 셈 쳤습니다. 서은이 씩 웃으며 단팥빵을 뜯어 건넸다. 그리고 원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늦게 온 게 죄송할 뿐입니다. 김원사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먼 산을 보듯 말했다. 만석이 그놈 처음 소위 달고 왔을 때는 눈빛이 살아있는 놈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계급장이 무거워질수록 어깨가 아니라 머리에 힘이 들어갔나 봅니다. 군복은 죄가 없습니다. 입은 사람이 문제죠.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강중령, 자네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었어. 내가 평생 군 생활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자네가 증명해줬네. 김원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은은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건강하십시오. 저녁 신고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별 달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때까지 내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걸세. 면회 시간은 짧았다. 부대 복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운 김원사를 향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손을 올렸다. 충성. 김원사도 불편한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마주 경례했다. 충성. 두 군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계급과 나이를 초월한 전우회라는 이름의 묵직한 울림이었다. 병원 옥상 헬기장. 두두두두두. 707 특임대 작전 헬기의 로터 소리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서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헬기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부팀장이 소리쳤다. 대대장님, 복귀 환영합니다. 바로 훈련장으로 이동합니까? 서은은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검은색 렌즈 위로 파란 하늘이 비쳤다. 징계는 끝났다. 썩은 환부는 도려냈고 스승의 명예는 되찾았다.
이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아래의 복잡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적과 아군만이 존재하는 전장이었다. 그래. 애들 몸 좀 풀렸나 모르겠네. 서은이 헬기에 올라타며 헤드셋을 착용했다. 가자. 나라 지키러. 그녀의 짧은 명령과 함께 헬기가 굉음을 내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도심의 빌딩 숲을 지나 헬기는 붉은 노을이 지는 지평선을 향해 날아갔다.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707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